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값 좀 오르고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씩 연금 나오면 노후 걱정 없을 것 같으시죠?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은퇴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30년 교직 생활에 퇴직할 때 받은 훈장,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300만 원의 연금까지. 그런데 저는 지금 왜 경기도 부천의 번듯한 아파트를 떠나 이곳 천안, 성남면의 낡은 시골집에서 호미를 쥐고 있을까요? 제가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인생을 다시 찾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평생을 바친 노후 자산을 자식이라는 늪에 전부 쏟아붓고 도망친 낙오자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제가 은퇴 후 저지른 가장 뼈아픈 실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2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부천 상동의 한 예식장에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 교사의 자녀 결혼식이 있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번듯하게 닦아놓은 제 독일제 세단을 끌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 어깨에는 교감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이 빳빳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축의금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화장실에 들러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로 안에서 들려오는 후배 교사들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야, 방금 김동현 교감님 봤냐? 저 세단 아직도 끌고 다니시네. 말도 마. 저 차 풀알부라 매달 나가는 돈만 180만 원이 넘는데 저번에 대출 상담받는 거 봤다는 소문도 있어. 에이 설마. 연금이 300만 원이나 나오는데? 그 연금이 무슨 연금이야? 손주 학원비 셔틀 연금이지. 딸내 영어 유치원비 대주고 아들내 마이너스 통장 메꿔주느라 정작 본인은 카드 리볼빙으로 버틴다더라. 쯧쯧, 인생 참. 저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살면 뭐하나. 속은 다 타버린 강정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세수도 못하고 그대로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뒷덜미가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식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가죽 시트의 촉감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차가 제 품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 희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있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무릎 아프다면서 병원은 갔다 왔어? 희자가 고개도 못 들고 작게 말하더라고요. 병원비 5만 원이 아까워서 그냥 약국에서 파스 샀어요. 다음 주에 우리 손주 장난감 사주기로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허세와 자식들의 웃음소리는 제 아내의 연골과 제 노후의 피 같은 돈을 깎아 만든 가짜 행복이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오는데도 왜 우리 부부는 매달 카드 결제일만 되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무릎에 파스 한 장 붙이는 것도 망설이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우리 아빠 최고라는 소리 한번 들으려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가며 허세를 부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2년 만에 8억 원을 날려버리고 이곳 시골로 내려오게 된 그 결정적인 실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처절한 배신감과 깨달음. 오늘 제가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저와 같지 않을 겁니다. 과연 저는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 곁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더군요. 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정년 퇴임을 하던 날, 제 어깨에는 빳빳하게 풀이 죽지 않은 정장만큼이나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하게 살았고 남부럽지 않은 사학연금 300만 원이 보장된 노후, 거기에 퇴직수당으로 나온 일시금 2억 원은 제 인생의 마지막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퇴임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 희자가 정성스럽게 고기 반찬을 차려놓았더라고요. 저는 식탁에 앉아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매달 300만 원씩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희자는 그저 웃으며 제 잔에 술을 한 잔 따라주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퇴직하고 딱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 민수와 인천에서 시집가 살던 딸 지영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주말에 부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갈비를 뜯는데 아들놈이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저 이번에 전세 만기인데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요. 옆에 있던 딸아이도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첫째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네. 저는 그 순간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위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퇴직수당 2억 원이 생각났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퇴직금 받은 거 있지 않냐? 1억 원씩 나눠줄 테니 전세금 보태고 애들 가르쳐라. 아내 희자가 깜짝 놀라 제 허벅지를 꼬집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 이 아빠가 사학연금 300만 원 받는 사람이야. 너희들 힘들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그때 아들과 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며 치켜 세우는데 그게 뭐라고 제 어깨가 천장을 뚫을 듯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돈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비상금이자 나중에 혹시 모를 병원비라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자식들 힘든 모습에 본인 주머니 사정 생각 안 하고 덜컥 큰 돈 내주신 분 계신가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자식들 버릇을 망치고 우리 노후를 갉아먹는 첫 단추였던 겁니다.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1억 원씩 송금을 해줬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고가 텅 비어버리는 걸 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이제 연금만 잘 관리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제 허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타던 낡은 국산차를 보며 자식들이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 이제 교감님 체면도 있으신데 차 좀 바꾸세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다 외제차 타시더라고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직 나는 건재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 저는 부천 상동에서 가장 크다는 자동차 전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번쩍거리는 독일제 세단 앞에 서니 마치 제가 다시 현직으로 복귀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들더군요. 영업사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금 300만 원 나오시면 풀할부로 하셔도 한 달에 18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차는 타셔야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차값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취등록세에 비싼 보험료, 그리고 기름값까지. 하지만 저는 자식들 앞에서, 그리고 동료 교사들 앞에서 나 이 정도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덥석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할부금 180만 원, 남은 연금은 120만 원. 부천 32평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턱도 없는 돈이라는 걸 계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번듯한 차 키를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쾌감이 제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아내 희자는 그날 이후로 가계부를 쓰며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저축해둔 돈도 없는데. 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 내가 연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품위 지키는 건데. 그렇게 제 화려한 은퇴 생활은 빈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식들은 자기들에게 준 1억 원이 부모님의 마지막 피땀이라는 걸 금방 잊어버리더군요. 오히려 부모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니 우리 아빠 돈만 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평일에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고 주말에는 자식들 불러서 비싼 소고기를 샀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 메시지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에 취해 저는 계속해서 카드를 긁어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카드 고지서를 보니 결제 금액이 제 연금 수령액인 300만 원을 훌쩍 넘어가 있더군요. 모자란 돈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통장에 돈은 들어오는데 왜 제 삶은 자꾸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외제차를 팔고 자식들에게 지원을 끊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감 선생님이라는 가짜 완장을 차마 내려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 노후가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서막이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처음 1억 원씩 손에 쥐어줬을 때는 금방이라도 업어줄 것처럼 굴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매달 연금 300만 원이 들어오는 날이면 제 휴대폰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불이 납니다. 아들놈은 아버지, 이번에 손주 영어 캠프 보내야 하는데 조금 모자라네요 하고, 딸아이는 아빠, 이번에 시댁 제사가 있는데 체면 좀 세워주세요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미 제 통장은 독일제 세단 할부금 180만 원에 각종 보험료와 세금으로 구멍이 뚫린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놈의 교감 선생님 자존심 때문에 단 한 번도 돈 없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연금 나오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겠냐? 보내주마. 전화를 끊고 나면 제 손바닥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부천집으로 찾아오는 자식들은 이제 우리 집을 마치 무료 호텔이나 마트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오면 소고기에 과일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내야 했죠. 그 비용만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이 우습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집에 갈 때 자식들의 손이었습니다. 희자가 일주일 내내 다리 절뚝거리며 시장 봐다가 만든 밑반찬이며 비싼 돈 주고 산 과일까지 몽땅 챙겨가더라고요. 심지어 냉동실에 있던 고기 한 덩이까지 싹 비우는 자식들 뒷모습을 보며 희자는 텅 빈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등을 보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거실 TV 볼륨만 높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식들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운 그 기분 말입니다. 아빠는 연금 나오잖아라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는 아빠는 우리한테 계속 줘야 하잖아라는 채찍질처럼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기꺼이 내준 그 돈들은 사실 제 돈이 아니라 아내 희자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가보니 희자가 식탁에 앉아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가계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뜯지도 않은 파스 한 장과 약봉투가 놓여 있었죠. 당신 무릎 수술해야 한다더니 약만 먹고 버티는 거야? 제 물음에 희자가 깜짝 놀라며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이라는데 지금 우리 마이너스 통장 한도 다 찼잖아요. 애들 학원비 보태주는 것도 빠듯한데 내 무릎이 대수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밖에서 체면 차린다고 비싼 외제차 끌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평생 순종하며 산 아내는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약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있었던 겁니다. 희자의 무릎은 손주들 업어주느라 자식들 반찬하느라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주말에 손주들이 달려와 할아버지 최고 라고 외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놈의 허세가 다시 발동해서 할아버지가 이번에 장난감 큰 거 사줄게 라며 또 카드를 긁어버렸죠. 그 카드가 할부가 아니라 제 인생을 할부로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느 날은 딸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봤습니다. 아빠, 이번 달에 우리 신랑 차 바꿔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아빠 이름으로 대출 좀 알아봐주면 안 돼? 아빠는 연금 나오니까 신용도 높잖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자식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노후 자금도 모자라 신용까지 가져가겠다는 자식들. 그런데도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이미 마이너스 4,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더군요. 연금 300만 원 중에서 이자로만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벤츠 할부금에 마이너스 통장 이자에 자식들 지원금까지. 저는 겉으로는 교감 선생님 소리 들으며 번듯하게 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갈수록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남편 말에 네 알았어요 하던 아내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거실 바닥을 닦으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갔죠. 그 한숨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식 귀한 거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끝까지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다 내주고 결국 자식의 눈치를 보며 제 아내의 건강까지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균형은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면 나중에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매달 25일 제 통장에 사학연금 300만 원이 찍히는 그 순간이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숨구멍은 순식간에 막혀버리곤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독일제 세단 할부금 180만 원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남은 1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거기에 각종 보험료와 아파트 관리비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 녀석이 전화를 했더군요. 야, 동현아, 이번에 우리 동창회 모임 부천에서 한다며? 교감 선생님까지 지낸 내가 한턱 쏴야지. 그놈의 교감 선생님 소리가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인 줄 알면서도 저는 또다시 걱정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으마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동창회 날 저는 번쩍이는 차를 끌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제 차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역시 김 교감은 다르네. 은퇴에도 품위가 있어. 그 칭찬 한마디에 취해 저는 그날 40만 원이 넘는 술값을 시원하게 카드로 긁었습니다. 제 아내 희자가 마트에서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떨이 채소를 고르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친구들 사이에서 있는 척하느라 집에 돌아와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그 짧은 칭찬이 뭐라고 우리는 왜 그렇게 자기를 갉아먹으며 남의 눈을 신경 쓰는 걸까요? 저처럼 통장 잔고는 바닥인데 지갑만 두툼해 보이는 가짜 부자로 살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산 건 술이 아니라 제 노후의 마지막 안전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날아온 카드 결제 문자를 보는데 손바닥이 축축하게 졌더군요. 결국 부족한 돈은 또다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를 늘려 메꿨습니다. 희자가 조용히 묻더군요. 여보, 오늘 동창회에서 돈 많이 썼어요? 우리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해요? 저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은 왜 자꾸 사람 피를 말려? 제 목소리가 커질수록 제 비겁함도 함께 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몰래 일자리를 알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의 전직 교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더군요. 아파트 경비 자리를 알아봤지만 거기서 제 제자나 옛 동료를 마주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에이, 교감까지 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놈의 완장이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노력만 하면 언제든 다시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은퇴한 늙은이에게 그렇게 호락호르지 않았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취해 정작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이사하는데 가전제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요즘은 비스포크인가 뭔가 그게 유행이라는데. 아빠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옆에서 해맑게 웃는 손주들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희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더 받기로 했습니다. 부천 아파트는 이미 제 자산이 아니라 자식들의 미래를 담보로 잡힌 거대한 빚더미였습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마지막이야라는 딸의 약속을 저는 바보같이 또 믿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제 이름 석자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교직 생활 30년 동안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 삶은 거짓과 허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출금 3천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저는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돈이면 딸아이 가전도 해주고 남은 돈으로 밀린 카드값도 좀 메꿀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건 아주 짧고 위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이너스의 늪은 제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게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이제 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여도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여러분,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도 무섭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벤츠라는 껍데기와 자식들의 찬사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제 옆을 지켜주던 평생의 동반자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척 유지되던 우리 가족의 가면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진짜 위기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진다고 하죠.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3천만 원은 딸아이 가전제품 사고 밀린 카드값 좀 메꾸니 2달도 안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군요.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찍히는 연금 300만 원이 이제는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빚쟁이들이 빼앗아갈 먹잇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부천 중동 신도시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비슷하게 은퇴했지만 표정이 아주 밝고 여유가 넘쳐 보이더군요. 동현아, 너 아직도 그 연금만 믿고 사냐?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 일자리도 많아. 그 친구의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친구가 소개해준 건 시니어 전문 컨설턴트라는 자리였습니다. 전직 교사나 공무원 출신들을 우대해주고 정부에서 복지 차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체면도 서고 수입도 짭짤하다는 겁니다. 야, 내가 교감까지 했는데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지. 한 달에 200만 원은 그냥 가져간다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무슨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 교재비와 수수료로 수백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의심부터 했겠지만 당시 저는 벤츠 할부금과 마이너스 통장 이자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 500만 원 투자해서 매달 200만 원씩 벌면 석 달이면 본전 뽑네. 저는 또다시 희자 몰래 남은 비상금을 털어 그 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에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음 흔들려 본 적이 있으세요? 특히 우리처럼 평생 학교나 직장에만 있던 사람들은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이런 유혹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속이겠어? 라는 그 오만한 생각이 가장 큰 화근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헛된 희망에 부풀어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동안 아내 희자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 물어봐도 그저 동네 친구랑 운동하러 가요라고만 답하더군요. 어느 날은 희자의 가방에서 마트 유니폼 같은 조끼가 삐져나온 걸 봤습니다. 알고 보니 희자는 제가 저지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겠다고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 6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라는 놈은 밖에서 전문가 소리 듣겠다고 헛돈을 쓰고 있는데 아내는 그 돈을 메꾸려
무릎 통증을 참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가 받은 컨설턴트 교육은 사실상 다단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가니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보험이나 연금 상품을 팔아오라고 하더군요. 교감 선생님 소리 듣던 제가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보험 하나만 들어줘라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차마 그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투자한 500만 원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저는 다시 빈손이 되었습니다. 희자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업이 좀 늦어지네라고 둘러댔습니다. 비겁한 저는 여전히 벤츠를 타고 마트 근처를 지나가면서도 혹시라도 유니폼을 입은 희자를 마주칠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한 방을 노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그 지옥문에 발을 들이밀고서도 곧 해결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희자가 번 돈으로 겨우겨우 메꿔가는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벌여놓은 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제 아들 민수가 찾아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부천집을 정리하고 우리 근처로 오시는 게 어때요? 그 제안이 제 노후를 구원해줄 동아줄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서 내놓은 기특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죠. 희자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래요 여보. 이제 욕심 버리고 애들 가까이서 소박하게 살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평생 일궈온 부천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천 상동에서 20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를 내놓으니 마음이 참 묘하더군요. 벽지 구석구석 아이들 낙서며 희자와 함께 고생해서 늘려온 집이었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입지가 좋아서 집은 금방 나갔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잤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벤츠 할부금이며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빚까지 싹 정리했거든요. 모든 빚을 갚고 나니 손에 약 3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이 돈으로 욕심 버리고 살자. 연금 300만 원도 오롯이 우리 돈이잖아. 희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는데 그 눈에 고인 눈물을 보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빚을 털고 나니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 민수가 제안한 대로 아들네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남은 돈 3억 원을 어떻게 굴릴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죠. 아빠, 요즘 서울 근처는 전세도 비싸니까 일단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제가 잘 아는 빌라 전세가 싸게 나왔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돈 3억 원을 잘만 굴리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우리 부부 노후도 탄탄하겠다 싶었죠. 이사 준비를 하며 벤츠도 처분했습니다. 대신 작고 실속 있는 국산 중고차 한 대를 뽑았는데 이상하게 창피하기는커녕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큰 숙제를 끝내고 나서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의 두 번째 봄날인 줄 알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카드 결제 문자도 안 오고 이제 자식들 가까이서 효도받으며 살면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더라고요. 아버지, 실은 제가 이번에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이 조금 부족해서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은 밝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사하실 빌라 전세금 1억 5천만 원만 빼고 남은 1억 5천만 원을 저한테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자는 은행보다 훨씬 더 드릴게요. 아빠 노후 자금인데 제가 확실히 책임지죠. 옆에서 듣던 희자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이미 든든한 아버지 역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보, 아들이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
어차피 우리 빌라 들어가면 큰돈 쓸 일도 없잖아. 결국 저는 아들의 사업을 위해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의 절반을 떼어주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돈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루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식의 앞날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저는 또다시 가장의 완장을 차고 말았습니다. 그래, 민수야. 아빠가 너 믿는 거 알지? 이건 우리 마지막 돈이니까 잘 운영해봐라. 아들은 정말 고맙다며 다음 달부터 이자로 1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연금 300만 원의 이자 100만 원까지 해서 매달 4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생기는 셈이었죠. 아, 이제야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사한 빌라는 낡긴 했어도 우리 부부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들네 집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라. 매일 손주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도 얻어먹으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희자도 마트 일을 그만두고 다시 웃음을 찾았죠. 여러분, 이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통장에 매달 400만 원씩 찍히고 자식들이 주변을 지켜주는 삶. 은퇴한 노인에게 이보다 더한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나 정도면 은퇴 정말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느덧 이사한 지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어와야 할 이자 1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더군요. 바빠서 깜빡했겠지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그 짧은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뒷덜미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 다시는 폭풍우가 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끊기고 사흘째 되던 날, 저희 부부가 머물던 그 작은 빌라로 험상궂은 사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행방을 묻는 그들의 손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채무 이행각서가 들려 있었죠.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영감님, 아드님이 이 집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어요. 근데 이자도 안 내고 잠적하면 어떡합니까?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자기가 계약자인 것처럼 꾸며놓았던 겁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내가 목숨보다 아끼던 내 아들이 늙은 부모의 마지막 안식처인 전세금까지 담보로 잡고 도망을 쳤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희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십니까?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내가 알던 자식이 전혀 모르는 괴물처럼 느껴지는 그 비참한 기분 말입니다. 우리 민수가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라고 현실을 부정해봐도 제 손에 들린 서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대신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와중에 인천에 사는 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오빠가 사고를 친 것 같다. 우리 전세금까지 날리게 생겼어. 너희 집에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겠니? 딸아이의 대답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빠, 우리도 지금 힘들어. 오빠 때문에 우리까지 엮이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 신랑 성격 알잖아. 아빠가 오면 이혼한 애 만에 난리 칠걸. 연금 300만 원이나 나오는데 어디 작은 방이라도 하나 구해서 나가봐. 그 차가운 목소리에는 예전에 가전제품 사달라고 애교 부리던 그 다정한 딸의 흔적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모가 돈이 있을 때 받는 대접과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받는 대접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일 줄은요. 자식들에게 퍼줬던 그 수억 원의 돈이 효도가 아니라 저를 올가매는 덫이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그날 이후로 밥을 한 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애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그 돈 없어도 우리 연금으로 살면 되는데 왜 애들은 우리 마지막 피까지 빨아먹을까요? 아내의 앙상한 손을 잡고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허세와 자존심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식들에게 돈을 쏟아부은 제 자신이 죽도록 미웠으니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빌라 입구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아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제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아들이 제 명의로 받아놓은 고금리 대출 이자로 자동이체 되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남는 돈은 겨우 40에서 50만 원 남짓. 부천에서의 그 화려했던 생활, 벤츠를 타고 골프장을 누비던 시절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나를 짐덩어리 취급하며 외면하는 그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인생 68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내준 돈은 증여로 간주되고 아들이 몰래 저지른 서류 조작도 가족 간의 일이라며 경찰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던 저희 부부에게 어느 날 밤 희자가 조용히 보따리를 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천 떠나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끼리 죽든 살든 해봐요. 자식들 얼굴 보는 거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날 밤 저희는 평생을 살았던 경기도를 떠나 제 고향인 천안으로 향하는 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도 번쩍이는 외제차도 믿었던 자식들도 모두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과연 저희 부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버리고 마는 걸까요? 부천에서 천안으로 내려오던 그날 밤은 제 평생 가장 길고도 추운 밤이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전세금이며 노후 자금을 자식놈 손에 다 들려보내고 손때 묻은 가구조차 챙기지 못한 채 트럭 한 대에 몸을 실었죠. 천안 성남면 제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40년 만에 돌아온 그곳은 이제 저를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타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착한 시골집은 1억 8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걸맞게 마당엔 자풀이 무성하고 천장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부천 32평 아파트의 번듯한 거실에서 독일제 세단차 키를 만지작거리던 제 모습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희자는 짐을 풀 생각도 못하고 먼지 쌓인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논두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하고 며칠 뒤 제 통장에 연금 3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번 달엔 뭐 맛있는 거 먹을까 하며 웃었겠지만 지금은 그 숫자를 보는 것조차 공포였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으로 몰래 받아놓은 고금리 대출 이자와 카드 리볼빙 결제 대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 식비며 시골집 수리비며 희자의 무릎 약값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전직 교감 선생님이라는 자존심은 배고픔과 추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3,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시켜 먹는 것도 망설여지는 처지가 되자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동네 노인정 근처를 지나갈 때 들려온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도시에서 교감까지 한 양반이 망해서 내려왔다며 저러다 금방 못 버티고 도망가겠지. 그 소리를 들으니 뒷덜미가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직 생활 30년 동안 받아온 존경과 예우는 이곳 천안 시골 마을에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품위가 아니라 허영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저는 평생 잡아본 적 없는 호미와 삽을 들었습니다.
이웃집 밭에서 고추 따는 일을 도와주고 일당 몇만 원을 받는 삶.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톱 밑에 시커먼 흙이 박힐 때마다 저는 자식들에게 붙였던 억 단위의 돈들을 떠올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펜대만 굴리던 손으로 흙바닥을 기며 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굴욕감과 처절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 밤마다 소주 한 잔에 몸을 맡겼지만 옆에서 끙끙 앓으며 잠든 희자의 얼굴을 보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자식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가 천안으로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들 민수도 딸 지영이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매달 연금 날짜 맞춰서 안부 전화를 하더니 이제 빨아먹을 피가 없다는 걸 알자 부모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외면해버린 겁니다. 어느 날은 너무 서러워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에 그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바빠. 오빠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자꾸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할 거면 그냥 끊어. 차갑게 끊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뚜비 소리가 제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제가 자식들에게 준 건 돈이었지만 자식들이 제게 돌려준 건 텅 빈 통장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희자는 제 뒷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자식 농사 실패한 게 당신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거는 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자식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운전대를 잡은 자식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때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저는 68세의 나이에 비로소 그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절망만 가득할 줄 알았던 이곳 천안에서 저희 부부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반전은 화려한 돈 뭉치도 자식들의 뒤늦은 참회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저희 부부는 이 비참한 바닥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했을까요? 사람이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들 하죠. 저도 천안 성남면 그 낡은 집에서 흙을 만지며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보여주더군요. 몸이 고된 건 파스 한 장 붙이고 자면 그만이지만 자식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건 약도 없더라고요. 이삿짐을 푼 지 2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연락 한 통 없던 아들 민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민수냐? 너 어디냐? 살아있는 거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죽다 살아난 자식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놈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지방에 숨어 있어요. 근데 사채업자들이 제 위치를 알아냈나 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연금 300만 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세상이 핑 돌았습니다. 은퇴한 아버지를 길거리로 내몰고 어머니 무릎 수술비까지 앗아간 놈이 이제는 남은 목숨 줄인 연금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던 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십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사람이 아니라 악마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 말입니다. 민수야, 너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 너 때문에 엄마는 걷지도 못하고 아빠는 시골에서 남의 밭일을 한다. 그런데 거기서 대출을 더 받으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먹이자 아들은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아니, 아빠는 연금 계속 나오잖아. 나는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가르치고 사랑으로 키웠다고 믿었던 제 아들은 이미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게 부모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자식을 괴물로 만들고
우리 부부의 노후를 시궁창에 처박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기를 끄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시골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데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민수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지영이도 잊어요. 제 말에 희자가 제 소매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딸 지영이가 사람을 보내왔더군요. 직접 오지도 않고 무슨 내용 증명 서류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천 아파트 팔아서 줬던 1억 원 있죠? 그걸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 형식으로 빌려준 거라며 자기들 세금 문제 때문에 제가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 살 길만 찾느라 부모가 시골에서 굶든 말든 관심도 없었던 거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돈 앞에서 이렇게 종이장보다 가볍게 찢길 줄이야. 교감 선생님 소리 들으며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제 삶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갈갈이 찢어 마당에서 불태웠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미련도 함께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뼈저리게 믿으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를 맡기는 건 맹수에게 내 목줄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68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으로서 도끼를 품었습니다. 남은 연금 300만 원, 이제는 단돈 1원도 자식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늘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희자가 마당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이 타버리는 것 같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희자씨,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왔어. 이제 우리 자식들 다 잊고 오직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삽시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보험과 불필요한 대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중에 남은 건 얼마 안 되지만 남의 눈치 안 보고 우리 부부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진짜 노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희 부부는 이 처절한 사투 끝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자식 없는 노후가 정말 가능할까요? 천안 성남면의 공기는 부천의 그것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당을 쓸고 나면 지난 2년간 제 목을 조르던 그 지독한 허세와 불안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이름으로 된 지옥 같은 대출과 보험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사정하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으며 아들이 몰래 받아놓은 빚들을 하나씩 매듭지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제 연금의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로 빠져나갔지만 남은 돈만으로도 이곳 시골에선 황제처럼 살 수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빚을 다 정리하고 제 손에 쥐어진 진짜 내 돈은 한 달에 딱 150만 원이었습니다. 사학연금 300만 원 중 절반이 빚잔치로 날아간 셈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부천에서 300만 원을 온전히 다 받을 때보다 이곳에서 150만 원을 쥐고 있는 지금이 훨씬 더 든든합니다. 독일제 세단 대신 낡은 경차 한 대를 중고로 샀습니다. 기름값 걱정 없이 천안 시내를 달리고 희자와 함께 근처 목천 장날에 가서 5,000원짜리 국밥을 사 먹습니다. 부천에서 동창들 술값으로 40만 원을 긁을 때는 손이 떨렸는데 여기서 희자에게 10,000원짜리 시장표 꽃무늬 몸빼 바지를 사줄 때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참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품위는 독일차 엠블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먹을 밥값 걱정 안 하는 통장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68년 평생을 거꾸로 살았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에게 퍼준 돈이 제 노후를 보장해줄 보험인 줄 알았는데 그건 보험이 아니라 독약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끔 지영이나 민수에게서 문자가 오기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이제 죽고 없다. 너희들이 죽인 거나 다름없다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천륜을 끊는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쉽겠습니까?
하지만 희자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수술은 못했지만 시골 병원에서 물리치료 꾸준히 받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며 고추를 먹으니 희자의 얼굴색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웃으니 저도 비로소 숨이 쉬어지더군요. 병원이 멀다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처음 시골 내려올 땐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아픈 곳이 줄어듭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쓸 일 없고 자식들 전화에 가슴 졸일 일 없으니 화병이 싹 나은 모양입니다. 요즘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 물 주고 오후엔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나가 비슷한 처지의 양반들과 바둑을 둡니다. 거기서는 제가 교감이었는지 벤츠를 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천안댁 영감님으로 불리는 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에게 뭐 하나 더 못해줘서 안달복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퇴직 후에 남들 눈이 무서워서 속은 골마가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버티고 계시나요? 제가 2년 만에 8억 원을 날리고 이곳 시골 구석으로 와서야 깨달은 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비록 제 통장 잔고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제 마음의 잔고는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습니다. 1억 8천만 원짜리 낡은 집이 부천의 10억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처럼 노후의 길목에서 길을 잃으신 동년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뼈아픈 조언이 있습니다. 제 눈물로 쓴 이 교훈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안 성남면 산자락 아래로 해가 저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지난 2년의 시간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집니다. 8억 원이라는 거액을 날리고 부천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내려온 이 시골집. 처음엔 여기가 제 무덤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전직 교감까지 지낸 제가 제 살을 깎아먹으며 얻은 이 뼈아픈 교훈을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노후의 연금 300만 원은 자식들 앞길 열어주라고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다가 가라고 국가가 주는 생명줄입니다. 그 줄을 자식들에게 덜컥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목을 조르는 꼴이 됩니다. 부모의 품위는 벤츠 엠블럼이 아니라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통장 잔고에서 나옵니다. 제가 벤츠를 타고 골프장을 누빌 때 제 자식들은 저를 존경한 게 아니라 제 주머니를 보고 웃었던 겁니다. 돈이 마르자마자 차갑게 변하던 그 눈빛들. 여러분은 절대 그 눈빛을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은 결국 손님입니다. 잠시 우리 품에 머물다 제 살길 찾아 떠나는 손님 말입니다. 그 손님 대접하겠다고 안방까지 내주고 나면 늙은 부부에게 남는 건 시린 무릎과 텅 빈 냉장고뿐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애는 착해서 안 그래라고 믿고 계신가요? 돈 앞에 장사 없고 제 자식 배고픈 거 앞에 부모 안 보이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면 정작 내 옆을 지켜줄 단 한 사람, 내 배우자의 인생까지 망치게 됩니다. 제 아내 희자는 저 때문에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그게 미안해서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귀한 건 평생 내 수발 들어줄 내 옆의 영감, 내 옆의 할멈입니다. 그 사람 병원비, 그 사람 약값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셔야 합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가장 큰 복지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아니고 자식의 효도도 아닙니다. 내가 내 돈으로 당당하게 병원 가고 내가 내 돈으로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그 경제적 독립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연금 300만 원? 그거면 시골에서 남부럽지 않게 삽니다. 욕심만 버리면 그놈의 체면만 내려놓으면 60대 70대 인생도 충분히 화창할 수 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 전화를 씹고 도와달라는 소리에 눈 감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해보니 그게 자식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기도 하더군요. 부모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자식들도 제 힘으로 일어설 궁리를 합니다. 제가 젖줄을 끊지 않으니 제 아들은 40이 다 되도록 부모 대출에 기댔던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은 매정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8억 원을 버리고 얻은 제 인생 마지막 수업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 고백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연금은 내 생명줄이다.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교육비로 단 1원도 떼어주지 마세요. 둘째, 허세는 독약이다. 남들 눈에 비치는 모습보다 내 통장의 실질적인 잔고가 내 품위를 결정합니다. 셋째, 배우자가 1순위다. 자식은 떠나도 내 곁을 지킬 사람은 오직 배우자뿐임을 잊지 마세요. 천안 성남면의 밤하늘은 참 맑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한 식탁은 아니지만 희자와 마주 앉아 된장찌개 하나 넣고 먹는 이 저녁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답답하지 않은 식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껍데기뿐인 허세에서 벗어나 진짜 평온한 노후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시골집에서 여러분께 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통장을 꼭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